네, 5장 작전 타임 2세트 돌격 종목 맞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D램 수요 감소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말부터 D램 업황도 급격하게 악화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 실적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3분기 이후에 하락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적은 어떻게 될지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윤 위원님. 네. 반도체 실적에 대해서 약간 우려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을 했어요.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일단 찍고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D램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해요. 근데 뭐 이게 크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시장으로 봤을 때 D램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DDR4랑 DDR5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DDR4가 사실 수요 부분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당연한 게 DDR5가 좀 나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요 부분에 있어서 좀 밀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DDR4의 그 최신 기종 제품군으로 해서 가격 비교를 해봐도 DDR5랑 비슷한데 DDR5가 사실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약 2배가량 좋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따져봤을 때 수요가 떨어진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보다 DDR5가 새롭게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되면 괜찮아지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서버 쪽 관련해서 CPU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서버용에서. 근데 인텔에서 그 사파이어 래피드 CPU 관련해서 이거를 만드는 공장을 사실 7월 달에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법안 자체가 조금 뒤로 밀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무기한 연기시켜버린 상황이에요. 공장 자체를. 그래서 D램 관련해서 매출 전체적인 D램이 판매되는 구조를 보면은 핸드폰 쪽으로 약 30%가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서버가 한 30%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PC용으로 7% 정도 나머지는 전자제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좀 불안한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보더라도 OTT 시장에 대한 부분이 회원수 급감하는 포인트. 이전에 넷플릭스가 많이 주가가 빠졌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OTT 들어가 보더라도 막 특별하게 막 재밌다라기보다는 OTT를 보기보단 밖으로 나가서 차라리 이제 뭐 영화 쪽에 집중하는 포인트가 오히려 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체도 서버 쪽도 약간 조금 매출 포인트 자체가 약간 밀리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DDR4가 안 좋은데 DDR5를 많이 좀 새롭게 사용하면 좋겠는데 서버 자체도 새롭게 인식하는 사파이어 래피드에 대한 부분 인텔에서 만드는 것도 인텔이 CPU 시장 90% 차지하는데 그게 또 약간 좀 뒤로 밀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흐르는 거죠. 그리고 가격 자체도 약간 좀 밀리다 보니까 DDR4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약간 좀 답답한 포인트는 있어요. 근데 사실 전 세계 반도체 그룹의 실적의 역성장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평균적인 흐름은 사실 아주 약간이거든요. 뭐 크게 하락하는 건 아니고 기사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0.03% 정도 약간 좀 역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수준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플러스이긴 하고 하이닉스가 좀 마이너스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야 될까? 조금 뭐 미국 쪽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반도체 법안 자체가 빠르게 좀 통과되면서 인텔이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서 이게 해소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일에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 자체는 뭐 인플레에 따른 여러 시장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이런 시장 자체를 차분하게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뭐 국내 여러 이제 분석하시는 센터장님들 같은 경우도 다들 하시는 말씀 5만 원대의 삼성전자 매력도 있는 건 충분하다고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중장기적 플랜으로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이거를 뭐 짧게 본다는 그 개념으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 좀 불안한 점은 이게 지금 그 인플레를 넘어서 리세션이잖아요. 이 침체 공포가 진행이 되면서 다시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지금 서서히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 침체가 넘어가면서 부동산 경기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좀 불안감이 계속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오른다. 뭐 더블 딥에 대한 얘기까지 다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을 풀어내기가 참 쉽지는 않죠. 예측하기도 어렵고. 당연한 상황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제 이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뭐 그냥 너무 안 좋아서 종목이 하락한다고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시장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다 업황 전체에 대한 영향이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4에서 DDR4에 DDR5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 성향에서의 시장의 영향까지 같이 있는 거라 저는 뭐 나쁘진 않을 거라 보고 서버에 대한 부분이 문제긴 하지만 다른 쪽에서 또 새롭게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스마트폰에 빠르게 DDR5 관련해서 또 이슈거리를 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으로 또 충분하게 또 3나노 양산까지 들어가면서 또 메꿀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너무 급한 대응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우리 정재훈 의원님, 네. 반도체 업황 실적 괜찮을까요? 반도체 가격은 계속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제 자취를 감추고 반도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좋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나오고 있는 게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서버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좀 지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라든가 태블릿 PC에 대한 판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업황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주가는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뭔가 이슈적인 이런 부분들보다도 심리적인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막 치고 올라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안 좋대요. 반도체 가격 안 좋네, 삼성전자 더 빠질 수 있네, 뭐 5만 전자에서 뭐 4만 전자 간에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사실 실종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해요. 사실 최근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 뭐 매수를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기관 쪽 매수세가 뭐 저감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외국인 쪽에는 좀 보여지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힘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사실 컨센서스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벌써부터 하향 조정되고 있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이게 하향 조정이 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얼마 전부터 2분기 실적 대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고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줄어들게 된다라면 3분기에 있어서 감익되는 그런 부분들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투심이 좀 회복이 언제 될지 이 부분들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기술적인 흐름들을 봐도 기본적인 흐름들을 봐도 사실 빠질 만큼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수급 공백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아직까지 바닥 권역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인식은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언제가 바닥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아마 7일 날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실적 발표 예비치가 발표가 될 건데 예상치에 부합할지는 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2분기보다 사실 3분기 때에 감익되는 부분들이 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게 부담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 반등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게 사실 좀 실적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게 되면 더 수요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 우려감 거기에다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
이 부분들이 다 맞물리면서 오히려 상승을 좀 억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들 기업들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1%대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의 시장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이게 바닥을 쳐서 반등이 나오는 건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수를 빼고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 신용 물량이 털만큼 털려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예상보다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즉 삼성전자, LG엔솔,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5종목에서 지수를 잡아놓고 중소형주들 다 때리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아무런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급락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뺄 만큼 많이 뺐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잡아두고 중소형주들을 빼는 게 아닌가.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좀 많이 뺐다라는 인식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얼마만큼 더 뺄까? 요건 좀 더 추이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신규 매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유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 거예요. 맞아요. 사실 손실권역에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을 정말 길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 느낌엔 개인을 다 죽이겠다라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수급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러프하게 좀 잡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빚내서 하지 않았으면 사실 그 바람이 제일 큽니다. 네,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타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지금 태풍 오는데 마당을 쓸면 안 된다,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좀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담아봐야 되지 않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물타기를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누구나 하고 싶죠. 근데 문제는 자금이 이제 그렇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 이미 이제 할 만큼 다 하셨고 그냥 이제 뭐 그냥 물타기보다는 그냥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물려있다는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렇게 좀 가시는 건데, 근데 이번 경기의 이 후퇴 상황만 조금은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해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3나노를 필두로 해서 차지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좀 클 거예요. 기술 초격차 부분이 점점 더 가속화될 거거든요. 사실 6개월 정도의 현재 수준이 나는데 삼성에서 기술력을 보더라도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는 지금만 좀 잘 버티고 넘어가신다면 충분하게 웃으실 날이 올 거란 판단이에요. 다만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번 달에 금리를 인상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8월부터 해서 이게 이제 뭐 주담대 하신 분들이나 해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넘어가게 돼요. 정부의 정책도 풀어주는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이 더 힘들어진 상황이기도 하고 이자 때문에요. 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 다시 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너무 이제 리세션 R로 가니까 그걸 줄여버리고 다시 금리 인상을 축소하는 인하 쪽으로 갈 방향성도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일단은 경기를 죽여서 인플레를 잡는 게 그냥 목표치를 내세워 버렸어요. 거기서 어떻게든 경기를 죽여놓지만은 뭐 부채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가 되지 않게끔 그거는 어떻게든 막으면서 경기 침체로 일부러 가는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할 게 뭐 여러 이제 기자분들 많이 얘기하시는 거지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닌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전과는 다르게 금융시장 자체가 원체 좀 자금이 한번 풀린 터라 기관들의 자금 여력 자체가 사실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제한적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반등이 나올 만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정말 신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저도 뭐 그렇지만은 좀 더 나와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긴 하거든요. 개인들 아직도 많이 사요. 정말 좀 많이 사는 모습이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흐름 자체를 볼 때 저는 어찌됐든 삼성전자 5만 원대 너무 좋은 가격이고 하이닉스도 10만 원 아래 구간대 너무나 좋은 가격이라 판단을 합니다. 근데 보통 추세선 이탈이라고 하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이 추세선 라인을 생각해 봤을 때 하이닉스 추세선 하단 라인 자체가 한 9만 원 라인이 하단 라인이에요.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겁니다. 쉽게 2019년부터 해서 하단 라인인데 이 하단 라인을 이탈할 때부터 해서 10만 원짜리 될 수 있고요. 보통 한 2, 3개월 정도의 횡보 구간을 거칠 수가 있어요. 약간의 조정이 더 나오거나.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전 고점까지의 치고 가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 3개월 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달에 금통위와 FOMC의 기준을 삼고서 끝나고 난다면 썸머레일 쪽이 좀 단기간으로 나올 거라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가능성도 자꾸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주니까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하락 10만 원 기점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맥스로 해봤자 한 달에서 2달 정도로 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추세선 하단으로 본다면은 충분하게 현 가격대 구간대 바닥 인식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추세선 하단에서 이탈하고서 다시 올라가는 자리가 또 6만 원 정도 자리가 되기 때문에 6만 원 이탈 자리가 추세선 하단 이탈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보통 2, 3개월 길어야 횡보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올 가을이나 뭐 4분기 넘어가서부터 해서 다시 삼성전자를 예를 들자면 반도체 업황 자체도 좋아진다고 하고 하니 경기 자체가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책 자체가 나올 것이고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하락하게 되면요. 1년째 시장 하락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개인들도 거의 다 이제 떨어져 나갈 거고. 근데 개인들의 신용 잔고 추이를 보더라도 많이 나가긴 했지만 아직도 많기는 해요. 그리고 또 새롭게 또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기술적인 차트상의 분석을 통하자면은 앞으로 한두 달 정도예요. 맥스가.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어떻게든 좀 잘 활용하셔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간에 그 외인들한테 많이 휘둘렸던 부분들이 조금 개선 사항이 정부 정책적으로 저는 나올 거라 판단을 해요. 우선은 하락 자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 2,2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면은 정부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죠. 선진국 증시로 가기 위해서 공매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진짜 행동과 말이 너무 달라요. 정부의 기관들의 행동 자체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건 아니라 저는 판단하고 우선 공매도 자체를 폐지한 나라로서 좀 다른 모습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답답한 시장이지만 힘내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삼성전자 물타기라면 어떨까 네네.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이미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물타기 하셨을 거예요. 아, 미리 진짜. 네, 이미 진지게 하셨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 게 사실 이게 삼성전자가 급등이 났을 때 2020년도 4분기 때였었거든요. 네. 그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1억 1천만 주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그 4분기 때에 9만 원대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이 2억 2,500만 주예요. 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고점을 치고 나서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왔는데 신용잔고는 이렇게 고점을 치고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계속 상승이에요. 상승을 했었던 초기 때 작년 4분기 때 1억 8천만 주 거의 1억 1천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라면 7월 4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7억 7천만 주예요. 7억 7천만 주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1억 1천만 주에서 7억 7천만 주. 그러면 이미 신규로 매수를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점권역에서 물타기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도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많으시겠죠.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주식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얘기하잖아요. 나 물렸어. 근데 나 매수가만 오면 다 털어버리고 주식 안 할 거야. 맞아요.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많으시죠.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네. 과연 안 털까요? 개인들이? 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후회했으니까 여기서 팔 걸, 여기서 팔 걸, 반등 맞아요. 났을 때 팔 걸 하면서 계속 못 팔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반등이 나오면 나 팔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물량이 결국은 악성 매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과연 그 물량을 고스란히 주가를 막 올려주면서 그걸 해줄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추가 매수 현금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규로 분할로 접근한다라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네. 어느 정도 8만 원대 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해갖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물타기를 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는 더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추가 매수나 이 부분들보다도
차라리 그 손실, 이 삼성전자는 길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딱 스탑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일단 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추세를 돌리고 업황이 개선되는 게 보이고 그리고 했을 때 확인 매수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삼성전자 이야기, 반도체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640조 원 미래형 메가시티 네옴 수주전, 관련주 지금 매수해도 될까?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사우디의 국부가 늘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면서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만 640조에 달하고 또 이미 수주 경쟁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지금 접근해도 좋을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네옴시티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또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던데 관련주는 또 어떤 게 있고 지금 접근해도 좋을지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몇 달 전부터 얘기가 좀 돌다가 국내에서 한 6월 달부터 많이 이슈가 좀 됐어요. 이슈가 좀 돼가지고 막 기사도 막 되고 이제 나왔습니다. 서울 크기의 40배가 넘는 도시를 네, 맞아요. 만드는 건데 친환경 에너지로 자체 공급을 통해서 도시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 기업들 뭐 삼성물산을 비롯해 가지고 뭐 현대 쪽이나 두산 쪽이나 이슈가 좀 되면서 뭐 특히나 물산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급등이 나오기도 했던 그런 좀 흐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해볼 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수주를 받을까? 이미 뭐 국내 기업들 수주가 늘고 있긴 하지만 640조 규모에서 아직 국내 기업들 10조 원가량 수주 포인트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아직 크진 않아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까에 대한 부분, 사우디에서 그건 아니고 다 수주를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사우디가 지금 보면은 중동 쪽 자체가 언제까지 계속 이 석유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또 해외 유명 브랜드들을 인수하면서 커가는지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이 네옴시티를 통해서 뭔가 좀 방향성을 잡으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 쪽을 잠깐 고민해 볼게. 이 대형 도시, 서울의 40배가 넘는 크기면요. 정말 우리나라 면적만한 겁니다. 거의 대충. 근데 이제 이 대형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발전소들이 분명히 필요할 건데 친환경 쪽으로 한다? 거기에 이제 주로 하는 게 뭐 조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잘 살펴본다면 태양광 쪽으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우디 쪽으로의 수주 포인트가 제 개인적으로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있더라도 사실 중국 쪽이 훨씬 많을 것 같긴 합니다. 훨씬 가격적으로도 싸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쪽은 오히려 풍력 쪽에 조금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술력 자체가 풍력 쪽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또 뭐 상황을 보자면 풍력 관련주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태양광도 뭐 그러한 상황이고,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분명히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풍력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뭐 CS윈드, 동국NC 같은 이런 종목들은 수주 모멘텀은 충분하게 있다고 봐요. 이미 유럽 쪽으로도 이제 여러 차례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쪽 지형 자체가 이 자체가 바람이 많이 부는 지형인지, 뭐 태양광 쪽이 어떻게 이제 뭐 해가 더 잘 뜨는 지형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국내 기업들이 그간에 좀 기술력을 인정받은 게 중동 쪽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는 받을 거란 봐요. 근데 저는 태양광보다는 이 풍력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국내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는 뭐 삼성물산이 그래도 가장 탑픽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삼성물산은 이번 네옴시티 이슈와 더불어서 저는 그래도 보는 게 8월 달에 이재명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면이 된다면 부회장 타이틀에서 회장 타이틀로 바뀌는 포인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주사의 흐름을 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산이 좀 이슈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와 같이 연달아서 같이 섞여 있는 거라 물산 같은 경우가 가장 매력적인 탑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으로 봐야 되니까 그 중에서는 그래도 뭐 CS윈드나 동국NC 같은 경우 주가가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추세상으로도 뭐 쌍바닥을 확인하면서 좀
상승 전환을 하려는 시도가 나오는 게 CS 윈드이기도 해서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 관련주를 쭉 찾아보니까 뭐 히림이나 다스코, 동양철관, 시노펙스, 성도 ENG 같은 수주 이력이 있었던 종목들이나 아니면 건자재 관련 종목들이 좀 오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정지원 위원님, 이런 테마주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 네옴시티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마무시한 금액이잖아요. 네. 450조? 640조. 640조인가요? 네. 과연 우리나라에서 차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뭐 이재용 부회장과 빈살만이 뭐 만나 비공개 회동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와 삼성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뭐 수주도 일정 부분 좀 받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물론 수혜는 좀 충분히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삼성과 현대 이쪽이 제일 수혜를 좀 받을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이게 인프라 쪽이잖아요. 그렇죠. 딱 요 하나로만 가지고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중소형 건설사들도 움직이고 SOC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 뭐 기계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인데 다 복합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우크라 재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이제 대신에 크게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옛날 뭐 7, 80년대 뭐 중동붐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2의 중동붐이 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예전엔 100만 원 받던 걸 해외 나가면 300만 원 줄게, 2배를 더 줄게 하게 되면 그게 더 많이 받으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해외로. 하죠. 근데 요즘 저 같은 네. 젊은이들이 네. 야, 너 100만 원 주는데 너 해외 2배 줄 테니까 나가서 네. 일하고 와. 뭐 2년 동안, 3년 동안 가서 갔다 와. 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계세요. 네. 근데 그쪽 가시게 되면 2배를 더 준대요. 네. 가시겠어요? 네. 3년 동안. 네. 젊은이가 아닌 겁니다. 저도 젊으니까 가죠. 물론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그때 당시처럼 그렇게 막 폭발적인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인식의 차이인 거잖아요. 가치관의 차이.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할 부분들은 아니다. 다만 삼성 쪽과 현대 쪽 같은 경우 그래도 인연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혜는 좀 받을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기계라든가 이런 쪽 같은 기업은 맞물려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단기적인 흐름들이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막 움직인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게 되면 오늘 막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막 급락 나오잖아요. 네. 이런 식의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라는 것보다는 좀 분할로 여러 번에 좀 나눠서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주들도 전쟁 수혜주, 뭐 재건 관련주랑 묶어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물론 갖출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나 이런 쪽이 다 인프라 쪽이잖아요. 그렇죠. 인프라 쪽이 지금 최근에 시장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그런 관련 SOC와 좀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재생 쪽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석유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쪽, SOC 쪽 이런 쪽에 다 같이 맞물리니까 그래서 그런 크게 봤을 때 그 큰 하나의 산업재 쪽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들 섹터들이 오히려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에는 뭐 IT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많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그들 종목들이 최근엔 약하잖아요.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쪽이 어딘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쪽이다. 여기저기 좀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 종목군들이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소외를 좀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네. 좋은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 종목군들이 시세가 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곡물 테마가 이렇게 급등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곡물주들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공통적인 걸 보면 실적이 꾸준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빠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큰 시세가 나왔던 것처럼 SOC나 인프라 쪽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소외를 받았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밀렸으니까 그들 종목군들이 이슈랑 맞물리면서 치고 나가는 테마성의 흐름들이 보여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아직 소멸이 된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는 좀 분할로 봐도 좋지 않을까 저는 괜찮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 네옴시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주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봉쇄 해제 이후 강한 상승 랠리, 하반기 중국 소비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다시 봉쇄를 해제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관련주들 기대감 상당히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리스크가 들이닥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탈중국 선언이 악재였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큰 수출국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여파는 꽤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안 좋았죠. 중국 소비주들은 또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접근을 하면 안 될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선윤 의원님. 네. 중국 소비주들 굉장히 많죠. 화장품, 많죠. 패션, 많아요. 면세, 엔터. 지난 금요일에 줄줄이 밀렸어요. 요즘 상해 지수가 그래도 5월 들어서 계속 상승은 하고 네. 있어요. 봉쇄 조치가 좀 해제되는 시점부터 해서 그래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하고 외국계 자금들도 사실 중국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뺏어가는 건지 일단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포트를 다시 한번 아시아 쪽을 잡을 때 중국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국내 관련주들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 관련주들을 대표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 주들이나 같이 볼 수가 있긴 한데 국내 관련주들이 사실 크게 흐름을 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정신을 못 차린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냥 다 떨어지고 있긴 해요. 대표적인 종목들로 보자면은 화장품 관련주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주가는 계속 52주 신저가 흐름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상당히 빠지고 있고 작년 언젠가요? 이 종목 같은 경우 5월 이후에 단 한 번도 상승 추세로 좀 바뀌려는 시도 자체가 약간 올 초에 있긴 했는데 여지없이 시장 빠지면서 같이 꺾여버렸거든요. 근데 매출 포인트로 봤을 때 좀 성장하는 포인트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이게 매출이 지속되는 게 얼마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좀 포인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중국 관련 소비주 관련으로는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딱히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관련주들에 대한 특히 기관들의 관심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예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기관들 수급 보자면 한 달 새에 50만 주 매도세 보이고 있고 계속적인 매도예요. 포트 자체의 변화를 지금은 아예 다른 쪽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은 당분간은 접근을 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국내 쪽에서의 다른 중국 말고 다른 쪽으로의 수출을 포인트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볼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중국 소비주는 접근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정지현 의원님 네. 이쪽으로 접근은 하면 안 되겠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떡하죠 그럼? 대응을 하셔야죠. 어떻게 대응을 해요? 비중이 많다라면 반등 시에 조금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게 중국 쪽의 수출이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호황기를 맞았던 데가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 당시에 중국의 수출 비중이 약 10% 정도가 됐었었는데 2018년도에 거의 27%까지 육박했었어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였다가 미중 무역 분쟁이 겪으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네. 문제는 중국은 좋게 얘기는 하죠. 평화적으로 하고 공정하게 하고 개풀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한한령 얘기가 나오고 사드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많이 그런 일들이 좀 제재를 많이 가했어요. 네. 말하지도 않는 그런 제재들. 근데 요번에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중국이 보란 듯이 얘기를 했어요. 니네 후회할 거다 이러고. 그러면 과연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까? 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한한령 같은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재가. 그러면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업들 중에서는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줄이는 게 맞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 5년 차 들어오면서 친미 성향이 상당히 좀 강하지 친중 성향이 강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뭔가 제재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정책적으로 좀 맞는 것 같고요. 미국 쪽과 유럽 쪽의 수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대신에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 철수하는 기업들도 서서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갈아탄다는 얘기죠. 중국 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찌됐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을 할 거다라기보다는 반등을 활용해서 나오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중국 관련주 하게 되면 소비주 하게 되면 화장품 막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네. 중국의 매출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 별로 없어요. 다 외산 기업이 다 그래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옛날에는 중국 관련주 하게 되면 막 화장품주들이 급등이 나왔으니까 중국 소비자 하게 되면 화장품주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면세점 뭐 중국 이제 여행객 개방했으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면세점 많이 막 성장을 할 거다. 지금 뭐 중국인 관광객 들어온다라고 뉴스 대문짝만에 나오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만큼 그건 기대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관련되는 소비주나 이런 쪽은 일단 기대를 안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쪽 이쪽에서 뭐 들어온다거나 수출 비중이 늘어난다거나 진출을 해 있거나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작년 전 정부는 이제 탈원전을 좀 강조했던 것 같고 그쵸. 이번 정부는 탈중국이 되게 강해요. 어. 완전 대놓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중국 내에서 사실 해외 기업들에 대한 그 뭐 혜택 같은 거 자체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수만 챙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내에서조차. 그래서 지금 윤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아예 그냥 뭐 유럽 쪽으로 이제 미국 쪽으로 팔로를 잡아야 되지. 이게 중국 안에서 이걸 중국 쪽으로 가서 팔로를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네. 조만간 테슬라도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신냉전 시대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유럽과 미국이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정부는 지금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은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에서 봤을 때 미국이 훨씬 우세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나토와의 관계성 자체가 굉장히 또 더 돈독해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수출 포인트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중국 물건 많이 씁니다. 네. 수입 많이 하는데 그 포인트 자체도 지금 중국이 러시아 쪽으로의 또 포인트로 같이 묶어서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런 포인트들이 같이 있거든요. 오히려 동남아 다른 나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포인트를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사고자 하는 회사가 뭐 괜찮은 뭐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보다는 뭐 유럽 쪽의 진출 포인트가 좀 크다거나 미국 쪽의 포인트가 크다거나 이런 그림이 나와주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아예 당분간은 이쪽 관련주들은 좀 제외를 하시는 게 심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 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